주방에서 나가주세요. 우린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4년 동안 삶에 지쳐 보이는 얼굴인데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손님이면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시고, 아니라면 나가주세요. 국을 천천히 젓고 있는 그녀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헤어진 지 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 말에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 삶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도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 아이를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요. 등에 업힌 아이의 까만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믿어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도 나도. 4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그녀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낡고 허름한 식당 주방에 서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좁았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황금님들 너무 반갑고 감사드려요. 아까 장면에서 보셨나요? 국밥솥 앞에 선 수진 씨다. 손님이면 앉아서 기다리시고 아니라면 나가주세요. 그 한마디를 얼마나 담담하게 내뱉던지 저는 그 장면에서 한참 멈춰 있었어요. 저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버텼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아요. 4년 전 불륜 증거, 과연 진짜일까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수진 씨 곁에 민준 씨는 과연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진 씨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함께 시작해볼게요. 2025년 3월 꽃이 피기 직전에 어중간한 봄이었습니다. 민준의 차량이 충청도 외곽 국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서 한 명이 조수석에 앉아 일정표를 넘기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직 잎이 돋지 않은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어요. 흐린 하늘 아래 들판이 회색빛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고속도로 타기 전에 점심 드시겠습니까? 이 근방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본 채 짧게 대답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 비서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했습니다. 5분도 안 돼 차가 국도변 작은 식당 앞에 섰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지난 시각인데도 안에서 불 때는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어요. 봄바람이 싸늘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된장과 뭔가 구수한 것이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좁고 낡고 깨끗했어요. 카운터 안쪽으로 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솥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등에는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꽤 컸는데도 여자는 익숙한 듯 어깨를 살짝 들썩여 아이를 다독이며 국자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테이블에 앉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뒷모습이었어요. 4년이 지났지만 민주는 그 어깨의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봤던 어깨였어요. 여자가 돌아봤어요. 민준의 시야에서 세상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수진이었어요. 4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은 눈이 다 부을 때까지 울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귀에 박혀 있었는데 민주는 그것을 외면하며 서류를 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여기 있었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국밥솥 앞에 서서 수지는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한 박자 침묵이 흐르더니 시선을 걷어 솥 쪽으로 돌렸습니다. 국자를 다시 들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깐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저리 가세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민주는 카운터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말이 나오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년 전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울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손님이면 앉아서 기다리시고 아니라면 나가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박혔어요. 화를 내거나 울음이 섞였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담담하게 내뱉는 쪽이 훨씬 아팠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꼼지락거렸습니다. 고개를 비틀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볼이 발그스름하고 눈이 크고 또렷했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주는 그 눈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그냥 눈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수진이 포대기를 잡아당겼어요. 아이 얼굴을 자기 어깨 쪽으로 돌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듯한 동작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으십니다. 민주는 수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미 소 쪽으로 몸을 돌린 채였습니다. 그런데 그 등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는데도 어깨가 저렇게 가녀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이유도 모르게 민준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냄새는 이미 사라졌는데 그 구수한 것이 아직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4년 전 수지는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위자료도 짐도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이혼 후에 불륜 상대였다는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왜 이 국도변 허름한 식당에서 아이를 업고 국밥을 끓이고 있는 것인지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선을 그었고 민준에게는 그 선을 넘을 명분이 없었어요. 차가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100m 안에서 작아지다 사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비서에게 말했어요. 오수진, 지금 저 식당에 있는 여자야. 저 아이까지 전부 조사해. 비서는 2번 묻지 않았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기 직전의 들판이 흐린 하늘 아래 누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돋아나지 않은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러나 민준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멈출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날 국밥집 굴뚝 연기와 함께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4년 전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았습니다. 법원 복도는 형광등 빛으로 하얗게 씻겨 있었고 발소리 하나하나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민주는 서류 봉투를 겨드랑이에 낀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박수님이 바로 옆에 붙어 걸었어요. 발걸음이 단단했고 표정에는 결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똑바로 해. 흔들리면 안 돼. 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민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눈이 다 부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울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눈꺼풀이 두껍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수진의 옆에는 변호사만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필사적인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말을 꺼내기 직전의 사람 같았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진들 나 아니에요. 믿어줘요. 제발. 민준은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이 수진에게 닿지 않으려 애썼어요. 증거가 있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민준이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다정한 말이 아닌 것들 중 하나였죠. 어머니가 가져온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수진이 낯선 남자와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 창가, 주차장 안쪽. 장소도 시간도 날짜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흥신소가 몇 주에 걸쳐 촬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들을 처음 봤을 때 손이 떨렸어요.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수진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준 씨, 나 그 사람 몰라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어머님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 사진. 왜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들어왔어요. 민주는 눈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법원 마당이 보였어요. 나무 한 그루가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너 조용히 좀 해.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쓸데없는 변명은 집어치워.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공포와 비슷한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주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민준이 먼저였고 수진이 뒤였어요. 수진은 펜을 잡은 손이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도장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민준을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민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장 소리가 났어요. 짧고 둔한 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다 사라졌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민준이 오수진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 국도변 식당이 자꾸 떠올랐어요. 솥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수진의 좁은 어깨, 그리고 포대기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 잠자리에 들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수진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혼 직후 수진은 서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행방이 처음에는 묘연했어요. 추적 끝에 충청도 소재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머문 기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5달쯤 뒤의 기록이었어요. 민주는 읽던 손을 멈췄습니다. 미혼모 지원센터. 그 단어가 눈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혼 직후 수진은 임신 중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울을 떠나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였어요. 민주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재혼 기록은 없는 거야?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네, 이혼 이후 누군가를 만난 행적도 재혼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어머니는 수진이 그 남자와 재혼했다고 했어요.
재벌 집안 남자를 잘 만났다며 이제 그 여자 생각은 깨끗이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민주는 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그 지원센터 주소 알아와. 그리고 3년 전 불륜 증거자료, 사진 출처부터 흥신소 고용 경위까지 전부 다시 파봐.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집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 조정실에서 수진이 했던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나 그 사람 몰라요. 어머님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 사진. 그때는 들리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주는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없었어요. 두꺼운 패딩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충청도 소재 미혼모 지원센터였습니다. 고속도로를 2시간 달렸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센터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창문 안쪽으로 아이들 그림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그 건물을 잠깐 바라봤어요. 수진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 아이를 이곳에서 낳았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6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짧은 흰머리에 안경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응접실 소파에 마주 앉자 따뜻한 차를 내려줬어요. 혹시 3년 전 이곳에 머물렀던 오수진 씨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이 잠깐 민준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 여기 왔을 때요.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짐이 거의 없었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누군가가 쫓아올까봐 매일 벌벌 떨었어요. 밤마다 현관 자물쇠를 확인했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는 소파 위에서 손을 쥐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었는데도요? 그렇죠. 배가 불러오는데도 누가 자신을 찾아올까봐 그게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원장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려 하지 않았죠. 남편이 누구냐고 물으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짧게 말하더라고요. 원장이 잠깐 주저했습니다. 죽었다고. 응접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주는 그 침묵 안에서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는 말. 수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는 알았어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차갑게 내쫓은 사람, 수진에게 민주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센터에 머무는 동안 한 번은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저한테는 수진 씨 지인이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장이 잠깐 뜸을 들였어요. 명품을 두르고 화장이 진했어요.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코트. 어머니 박수님은 늘 붉은 것을 좋아했어요. 코트도 스카프도 핸드백도 항상 붉은 계열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답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붉은 코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원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문 뒤에서 들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아이 데리고 쥐 죽은 듯 살아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면 너도 아이도 끝이다. 응접실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민주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으려 힘을 줬습니다. 원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더 조용해졌고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뭔가를 각오한 사람 같았습니다. 민주는 더 묻지 않았어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과 자리를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잠깐 섰어요. 마당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이 섞여 있었어요. 작은 양말, 작은 내복, 작은 모자. 수진이 이 마당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아주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기 직전에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아직 아무것도 돋아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서울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4년 전 불륜 증거 자료 전부 다시 조사해. 사진 촬영한 흥신소, 그 흥신소 고용한 사람, 돈 흐름 전부 다. 비서가 짧게 대답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4년 전 불륜 증거 자료 검토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시 사진 속 시간대와 오수진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시각에 오수진 씨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카드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연락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남자와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들, 발신 기지국 위치가 오수진 씨 실제 동선과 일치하지 않아요.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흥신소를 추적했습니다. 비서가 잠깐 멈췄어요. 그 흥신소를 고용한 사람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니 회장님 어머니 쪽으로 연결됩니다. 집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건물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4년 전 조정실에서 수진이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말은 없었는데 그 눈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그 눈을 제대로 봤더라면 어머니 쪽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 끝까지 다 파와.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집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어요. 서류를 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 박수님이었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붉은 코트. 아이 데리고 쥐 죽은 듯 살아라.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태준아, 아니 민준아 엄마야. 연락이 왜 없어? 며칠째. 오늘 저녁 시간 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들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능숙한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수진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완전히 밝혀야 했어요. 창밖 불빛들이 서울밤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수진이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을 것 같았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다시 그 국도변을 달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없었어요.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깐 그 굴뚝을 바라봤어요. 저 연기가 매일 이 시간에 올라왔겠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수지는 매일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식당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카운터 안쪽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적고 있었는데 민준이 들어서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또 오셨네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어요. 민주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수지는 대답 없이 국자를 들었어요. 뚝배기에 국물을 담고 밥을 얹고 깍두기를 옆에 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시선이 스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돌아서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뚝배기를 바라봤어요.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식당 안을 채웠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떴어요. 뜨겁고 진했습니다. 오래 끓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맛이었어요. 이 맛을 내려고 몇 시에 일어난 것인지 민주는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둘이 들어섰어요. 덩치가 있었습니다. 점퍼 소매 아래로 문신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남자 하나가 카운터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다른 하나는 팔짱을 끼고 문 앞에 비스듬히 기댔어요. 아줌마, 이번 달치 안 냈지. 목소리가 컸습니다. 좁은 식당 안에 울렸어요. 수진이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몸을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봐주세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다음 주면 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민준 쪽을 의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자가 카운터 위에 놓인 반찬통을 손으로 밀었습니다. 반찬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깍두기가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빨리 내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주니까 이 국도변 장사가 되는 거 아니야.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슨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남자 둘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끼어들지 마쇼. 손님은 밥이나 드세요. 민준은 테이블을 돌아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수진과 남자 사이에 섰습니다. 이 식당 상대로 돈 뜯는 거 불법 아닙니까? 누구 권한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건데요.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당신 뭔데 나서는 거야? 나서는 게 아니라 묻는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한 발 다가섰어요. 민준을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더 건드리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민준은 그 손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손이 차가웠어요. 남자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2달치 다 가져와. 못 가져오면 그때는 그냥 안 넘어가. 문이 쾅 닫혔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쏟아진 깍두기를 바라봤어요. 잠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쪼그려 앉았어요. 맨손으로 깍두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같이 주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서면 더 복잡해져요. 저 사람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됐어요?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어요.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버티고 싶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왜 자꾸 오는 거예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다시 깍두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바닥을 치웠어요. 식당 안에 국물 끓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깍두기를 다 치우고 나서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민준도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며 낮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 제가 이 자리 잡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왔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요즘은 더 자주 와요. 민준은 그 말을 들으며 속에서 무언가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돌봄센터에서 협박했다는 것, 그 사람들이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수진 씨, 민준이 불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는 어디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은 잠깐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카운터 안쪽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 보였어요.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아이 하나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볼이 발그스름했어요. 까만 속눈썹이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볼에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자는 중에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민준에게도 같은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예은이에요. 짧게 말했습니다. 강예은. 민준은 그 이름을 들었어요. 강씨였습니다. 자신과 성이 같은 아이였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크게 뛰었어요. 수진이 민준의 표정을 읽었는지 시선을 거두고 국자를 들었어요. 이제 가세요. 밥값은 됐어요. 민준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다시 올 겁니다. 알아요. 혼자 감당할 거예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준은 식당 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 안에 식당 굴뚝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강혜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번에 말한 자금 흐름 추적, 지금 어디까지 됐어? 비서가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들으며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어머니가 고용한 흥신소, 그 흥신소가 만들어낸 가짜 증거들, 그리고 지금 이 식당까지 사람을 붙인 것,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준비해줘. 방법을 찾아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아직 차가운 바람이 창틈을 파고들었어요. 민주는 백미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식당이 작아지다 사라졌어요. 저 안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혼자 솥 앞에 서서 오늘도 불을 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작은 방에 강혜은이 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더 늦어지면 안 됐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그 국도변을 달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오전 일찍이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 공기였습니다. 식당 앞에 차를 세우는데 뭔가 달랐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을 당겼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수진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카운터 안쪽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작은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민준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 수진이 있었어요. 예은을 무릎에 앉힌 채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빛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이상했어요. 쌕쌕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작은 가슴이 빠르게 들썩거렸어요. 수진의 눈이 민준을 향했습니다. 당황한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예은이가 숨을 이상하게 쉬어요. 아침부터 이랬는데 점점 더 심해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예은의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어요. 입술 색깔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택시를 불렀는데 아직 안 와요. 민주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내 차로 갑시다. 타요.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는 눈에 복잡한 것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예은이 또 한 번 쌕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몸이 수진의 품에서 축 늘어졌어요. 수진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민준이 먼저 뛰었습니다. 차 문을 크게 열었어요. 수진이 예은을 안은 채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국도로 나섰습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디예요? 읍내 쪽에 종합병원이 있어요. 20분 거리예요. 민주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국도가 쭉 뻗어 있었어요. 차가 드물었습니다. 속도를 높였어요. 뒷좌석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은아,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참아, 응? 아이가 약하게 칭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차 안에 가득 찼어요. 민주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민주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좌우를 확인하고 그대로 통과했어요. 예은이 이런 적이 전에도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요. 선천성 심장 기형이에요. 몇 번 고비가 있었는데 오늘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수진이 예은의 등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쓸어내렸어요. 병원이 보였습니다. 차가 응급실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기 무섭게 수진이 내렸습니다. 예은을 가슴에 꼭 안은 채였어요. 응급실 유리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준도 뒤따랐어요. 간호사가 달려나왔습니다. 아기 심장이 이상해요. 선천성 심장 기형 있는 아이예요. 숨소리가 자꾸 이상해지고 입술이 파래져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간호사가 예은을 받아 안았어요. 의사가 뛰어왔습니다. 예은이 처치실 안으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수진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치실 문이 닫혔어요. 수진은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민준이 옆에 섰어요. 수진은 민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만 바라봤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옆에 섰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민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하얗게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처치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한 발 다가섰어요. 선천성 심장 기형에 의한 급성 심부전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고비는 넘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 지금 이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지역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소아심장외과 쪽으로 이송을 준비하셔야 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전부 눌러놓은 얼굴이었어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복도 벽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민준에게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숨이었어요. 민준은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저 좁은 어깨로 4년 동안 혼자 다 버텨왔다는 것이 민준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눌렀어요. 수진 씨. 수진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병원, 제가 알아볼게요. 됐어요. 짧고 낮은 말이었어요. 됐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신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그러나 눈물은 이미 닦여 있었습니다. 4년 동안 혼자 했어요. 앞으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민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4년 동안 혼자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민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예은이한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수진의 단단한 벽에 금을 냈어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선이 처치실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저 안에 예은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울병원 좋은 데로 부탁해요. 그 말이 얼마나 힘겹게 나온 것인지 민주는 알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아이 때문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외과 최대한 빨리 연결해줘. 입원 준비도 같이.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이 처치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예은이 보였어요. 작은 가슴에 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빛이 아까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입술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수진이 유리창에 손을 올렸어요. 소리 없이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은아. 입모양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조정실에서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 민준이 한 번이라도 그 뒷모습을 붙잡았더라면, 한 번이라도 믿어줬더라면, 그랬더라면 수진이 이 차가운 복도에 혼자 서 있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예은이 저 처치실에 혼자 누워 있을 일도 없었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외과 입원 준비 완료. 내일 오전 이송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내일 아침 서울로 갈 수 있어요. 병원 준비 다 됐습니다. 수지는 유리창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딱 2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가 민준이 4년 동안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무거웠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처치실 안에서 예은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고르게, 아까보다 안정되게. 민주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저 작은 가슴이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어요. 서울대학병원 소아심장외과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봄이 오기 직전에 하늘이 보였어요. 아직 회색빛이었습니다. 예은은 이번 이튿날부터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들이었어요. 수지는 병실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민주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 이틀은 병실 문 앞까지만 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유리 너머로 예은을 바라봤어요. 수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민주는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페이지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어요. 흥신소 자금 흐름 추적 최종 보고 나왔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비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년 전 흥신소가 납품한 사진들, 그 사진들의 촬영 시각과 수진의 카드 사용 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와 실제 동선 비교, 모순이었어요. 전부 맞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시각에 수진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메시지 발신 위치도 수진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증거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흥신소를 고용한 사람,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넨 계좌, 계좌 추적, 그리고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박수님 명의의 차명 계좌였어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4년 전 어머니가 봉투를 들고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어요. 봉투 안에서 꺼낸 사진들, 단호하게 서류를 내밀던 어머니의 손, 억울하다며 울던 수진의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은 전혀 다른 색깔로 보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민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비서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읽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보면 됐습니다. 99.9999% 일치. 친자였습니다. 강혜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울어야 하는지, 화를 내야 하는지, 지난 4년의 자신을 자책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판단되지 않았어요. 예은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몇 번이나 고비를 넘겼어요. 그 고비마다 수진이 혼자 아이 손을 잡고 새벽을 버텼을 겁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서류를 든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 가져와. 비서가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차를 직접 몰았어요. 신호가 바뀌는 것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병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코트를 입은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낯설었어요. 52세 건설사 대표가 지금 이 순간은 4살짜리 딸아이 아버지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병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병실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은 손을 잡은 채였어요. 민준을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이 시간에 왜 왔어요? 경계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수진은 예은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병실 문 밖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민준을 마주봤습니다. 민준은 수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얀 병원 바닥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4년 전에 당신 말에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 눈물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져온 서류만 봤어요. 당신이 울면서 아니라고 할 때 난 창 밖을 봤지.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링거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복도 난간을 꽉 쥐었어요. 증거가 전부 조작이었어요. 어머니가 흥신소를 고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 거 맞아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은이,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딸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4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은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바닥이 차가워요. 그 말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용서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닥이 차갑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민준은 저린 무릎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수진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버려졌던 그 순간들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이를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아이가 새벽에 숨을 못 쉬어서 병원으로 뛰던 그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민준은 그 말을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그리고 나를 한 번도 믿지 않은 당신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수진의 말이 끝났어요. 복도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한 일들 제가 전부 바로잡을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시선이 병실 유리창 쪽으로 향했어요. 예은이 링거를 맞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저 아이한테 필요한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줘요. 수지는 유리창 너머 예은을 바라봤어요. 예은의 작은 가슴이 조용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음 주예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민준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어머니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줘요. 그것 하나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병실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늦었네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 있었어요. 들어가서 예은이 옆에 있어야 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어요. 하얀 병원 복도가 형광등 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박수님, 그리고 4년 전 조작된 증거들.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어요. 예은을 지키려면, 수진을 지키려면 모든 것을 끝까지 파내야 했습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봐.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더 단단해진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병원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예은의 수술이 다음 주였어요. 그 전에 끝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흥신소 자금 흐름, 차명 계좌 내역, 4년 전 사진들의 모순 기록, 그리고 돌봄센터 원장의 진술서, 비서가 며칠에 걸쳐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가 개입한 것이 사진 조작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돌봄센터에 있을 때 찾아가 협박한 것, 이 국도변 식당에 사람을 붙여 돈을 뜯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서류 안에 있었어요. 4년 동안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수님은 강남 자택 거실에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붉은 실내복을 입고 있었어요. 민준이 들어서자 화난 표정이 됐어요. 어머, 민준아. 연락도 없이 왔네. 밥은 먹었어? 아들을 반기는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능숙했어요.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코트를 벗지 않았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수님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들의 표정을 읽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니? 민주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년 전 불륜 자료 조작건입니다. 박수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어머니가 고용하신 흥신소 사장, 그때 돈 받고 사진 만든 사람들한테 진술서 전부 받았습니다. 박수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국도변 식당에 자릿세 뜯으러 보낸 사람들, 어머니 쪽 사람인 것도 다 밝혀졌어요. 박수님이 팔짱을 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마지막 서류가 나왔어요. 두꺼웠습니다. 여러 장이 겹쳐 있었어요. 4년 전 불륜 상대로 위장시킨 남자한테 건넨 돈, 어머니 차명 계좌에서 나간 거 확인됐어요. 그 자금 흐름이 다른 계좌들과도 연결됩니다. 박수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어머니가 직접 자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 전부 법원에 제출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한 빛이었어요. 박수님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민준을 마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방어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민준아. 아들을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다 집안을 위해서 한 거야. 그 여자가 얼마나 우리 집안에 안 맞는지 알잖아.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이 집안을 지켜왔는지 너도 알잖아.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집안을 위해서라면 임신한 여자를 쫓아내도 됩니까? 박수님의 입이 잠깐 닫혔어요. 아이가 심장이 약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고비마다 수진 씨가 혼자 새벽 병원을 뛰었습니다. 그게 집안을 위한 거라고 하시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박수님의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그러나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불쌍한 척하면서 너를 꼬드긴 거야. 민준아, 엄마 말 들어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박수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진 씨와 예은이를 건드리시면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님이 불렀어요. 민준아.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날 밤 새벽 4시였습니다. 민주는 호텔방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를 쓸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맞으시죠? 강혜은 환자 보호자로 등록되신 분. 지금 병실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민주는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기사가 모는 차였어요. 민준의 발이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계단을 뛰었습니다. 5층 계단을 단숨에 올라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안을 봤어요. 박수님이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수진이 침대와 박수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두 팔을 벌린 채였어요. 예은을 등 뒤로 감추는 자세였습니다. 예은이 눈을 뜬 채 엄마 뒤에 붙어 있었어요. 겁먹은 눈이었습니다. 바닥에 약봉지가 쏟아져 있었어요. 민주는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차가웠습니다. 박수님이 민준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박수님과 수진 사이에 섰어요. 수진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눈빛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민준이 박수님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시죠. 짧고 단호했어요. 박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이 여자가 너를... 어머니. 민준이 말을 끊었어요. 박수님은 아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평소에 보던 눈이 아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민준이 박수님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병실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 문이 닫혔어요. 복도는 새벽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야간 간호사가 먼 쪽에서 차트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는 박수님을 복도 끝 창가로 데려갔어요. 병실에서 충분히 멀어진 자리였습니다. 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여자가 예은이를 빌미로 너를 잡으려는 거야. 눈이 보이지 않니, 민준아.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낮게 불렀어요. 예은이가 수술합니다. 다음 주에요. 선천성 심장 기형 수술이에요.
박수님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 아이가 심장이 약한 건 그 기질이 저한테서 왔을 수 있어요. 제 친자식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수님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새벽 서울이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알면서도 수진 씨를 쫓아냈어요. 알면서도 돌봄센터까지 찾아가 협박하셨어요. 알면서도 4년 동안 그 식당에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박수님의 손이 코트 자락을 쥐었어요. 어머니가 집안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 저도 알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짓밟고 임신한 여자를 내쫓고 아픈 아이를 4년 동안 위협하면서 지킨 집안이 제가 지키고 싶은 집안이 아닙니다. 박수님의 눈에 뭔가가 고였어요.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두웠던 하늘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수님이 낮게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냐?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대답이었어요.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자수하시면 제가 변호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에요. 박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몸을 돌렸어요. 복도를 걸어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굽이 있는 구두 소리가 새벽 복도에 울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어요. 민주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예은을 침대에 눕히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올려주며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예은이 눈을 감으려다 민준을 봤어요.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쁜 사람 같어요? 민준은 예은을 바라봤어요. 응, 갔어. 예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이불을 여며주고 일어섰어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아까와 달랐어요. 경계가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았어요. 민준이 보호자 의자를 당겼습니다. 예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수진이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예은이 자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어요. 링거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두웠던 하늘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술은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전날 밤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도 끝 대기 의자에 앉아 날이 밝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예은 손을 잡은 채 밤을 보냈어요. 새벽 5시가 됐을 때 민주는 자판기 커피 2잔을 뽑았습니다. 병실 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병실 문 앞 복도에 나란히 섰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열리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두웠던 것들이 천천히 빛 속으로 녹아드는 시간이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전 8시에 예은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수술실 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은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나 무서워.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눈 뜨면 엄마 있어.
예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예은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수진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그러나 4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민주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이 피하지 않았어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예은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수진이 잠깐 민준을 바라봤어요. 강아지요. 길에서 강아지만 보면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요. 수진이 잠깐 생각했어요. 뻥튀기. 국밥집 하기 전에 잠깐 뻥튀기 팔았는데 그때부터 뻥튀기만 보면 눈이 반짝여요. 민준이 그 말을 들으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봤어요.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린 것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앞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렸어요. 민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민준의 팔을 잡은 채 한동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은 팔에 힘을 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온 것은 닷새 뒤였어요. 병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예은이 그 빛 속에서 눈을 떴어요. 링거가 없었습니다. 팔에 테이프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예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민준이 있었어요. 예은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민준이 예은을 바라봤어요. 나 이제 안 아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안 아파. 예은이 씩 웃었어요.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민준은 그 보조개를 바라봤어요. 자신과 똑같은 보조개였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꽉 차는 느낌이었어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이 짐을 쌌습니다. 예은이 침대 위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수진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창가에 나란히 섰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진이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국밥집 다시 열 거예요. 민준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수진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알아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4년 전과 달랐습니다. 거절이 아니었어요. 퇴원 후 민주는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수진과 예은이 이사 오는 날, 예은이 마당을 보자마자 뛰어나갔어요. 아직 뒤뚱뒤뚱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달렸어요. 웃음소리가 마당 안에 가득 찼어요. 민주는 현관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을 나란히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주는 혼자 차를 몰아 충청도 국도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식당 앞에 차를 세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어요. 카운터 안쪽에 낯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였어요. 수진이 병원에 있는 동안 식당을 지켜준 할머니였습니다. 짧게 파마한 흰머리에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민준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왔네. 민준이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래 그리고 진심으로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옆에 있었지.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이 컸어요. 예은이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뛰어다녀요.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코끝이 붉어졌습니다. 거 잘 됐네. 할머니가 뻥튀기 한 봉지를 집어 민준에게 내밀었어요. 애한테 갖다 줘. 공짜야. 민준은 두 손으로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고개 그만 숙여. 목 아프겠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뻥튀기 봉지를 예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예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봉지를 받았어요. 마루에 철퍼덕 앉았습니다. 봉지를 열었어요. 바삭바삭한 소리가 거실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예은 옆에 앉으며 뻥튀기를 하나 집었어요. 민준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뻥튀기를 먹었어요. 창밖으로 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 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예은이 뻥튀기를 한 움큼 집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먹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뻥튀기를 집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 예은을 바라봤어요. 예은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뻥튀기를 민준 앞에 내밀고 있었어요.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인 채였습니다. 민준은 그 뻥튀기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 눈을 살짝 내렸다가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래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뻥튀기를 입에 넣었어요. 바삭한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했어요. 예은이 깔깔 웃었어요. 이유도 없이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거실 안에 가득 찼어요. 민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다시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어요. 마당의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새잎이 돋아난 가지가 노을빛 속에서 반짝였어요. 차갑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황금님들, 오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예은이가 뻥튀기를 민준 씨 앞에 내밀면서 아빠도 먹어러 그 한마디를 했잖아요. 4살짜리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건넨 그 말 한마디에 민준 씨 손이 떨렸다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오늘 수진 씨 이야기를 보면서 황금님들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혼자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또 사람은 그 힘든 것을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애쓰고 계신 황금님들께 가벼운 팁을 3가지 드리려고 해요. 첫째, 밥을 혼자 먹더라도 따뜻하게 드세요. 수진 씨가 남은 국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것처럼 끼니를 대충 넘기면 마음도 같이 허해집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생각보다 큰 힘이 돼요. 둘째, 오늘 하루 버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진 씨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솥 앞에 섰던 것처럼 하루하루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셋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순덕 할머니처럼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수진 씨가 남긴 말이 있어요. 4년 동안 혼자 했어요. 앞으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황금님들, 혼자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혼자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황금님들 격해서 준비하겠습니다.